이걸 혼자 계실 때 꼭 읽어보십시오. 어쩌면 당신 목숨이 달린 일일지도 모릅니다. 저자를 조심하십시오.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이순자 여사에게 사위 박서준은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 같았습니다. 50평생을 살아오면서 저렇게 속 깊고 반듯한 청년은 처음이라고 입버릇처럼 주변에 자랑하곤 했습니다. 하나뿐인 딸 민지가 결혼하겠다고 서준을 처음 데려왔던 날, 순자 여사는 남편 없이 홀로 딸을 키워온 지난 세월의 서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서준은 건실한 중견기업의 과장이었고 무엇보다 성품이 나무랄 데 없이 바르고 다정했습니다. 장모인 순자 여사에게는 친아들보다 더 살갑게 굴었고 아내 민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헌신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처가에 들러 함께 식사하는 것은 물론 순자 여사가 좋아하는 과일이며 간식거리를 한아름 사들고 와 냉장고를 채워 넣곤 했습니다. 순자 여사의 낡은 집을 수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 말없이 전문가를 불러 해결했고 그녀가 병원 갈 일이 생기면 만사를 제쳐두고 동행했습니다.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서준의 낮은 목소리에는 늘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런 사위를 볼 때마다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듯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민지 역시 엄마, 나 서준 씨 만나서 정말 행복해. 엄마한테도 잘하고 나한테도 잘하고 이런 남자 세상에 또 없을 거야라며 남편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딸 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삶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 여사, 사위 복 하나는 제대로 타고났네. 아들 10명 안 부럽겠어라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준은 순자 여사의 삶에 완벽하게 스며든 아들보다 더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순자 여사의 집에 들러 저녁 식사를 하던 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 연휴 시작할 때 저희끼리 먼저 선산에 다녀오는 게 어떨까요? 벌초도 하고 아버님께 인사도 미리 드리고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지만 순자 여사는 사위의 깊은 속내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친척들과 시간을 맞춰 성묘를 가곤 했지만 번거롭고 형식적인 절차로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사위가 이렇게 먼저 챙겨주니 고맙기 그지없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정말 고맙네. 민지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별 말씀을요, 어머니.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음식도 간소하게 하고 오가는 길 운전도 제가 할 테니 어머니랑 민지는 편하게 다녀오시면 됩니다. 서준은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준비했습니다. 예초기를 빌리고 간단한 제수용품을 사고 성묘에 필요한 자잘한 물건들까지 빠짐없이 챙기는 모습은 빈틈없이 야무졌습니다. 성묘 당일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나선 탓인지 순자 여사는 차에 오르자마자 알 수 없는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와 달리 마음 한구석에는 스산한 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민지는 연신 서준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순자 여사는 뒷좌석에 홀로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선산 입구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 서늘한 산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서준은 예초기를 둘러매고 앞장섰고 민지는 음식과 돗자리가 담긴 가방을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순자 여사는 천천히 그들의 뒤를 따르며 가파른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서준의 뒷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과장되게 밝은 그의 목소리, 민지를 챙기는 다정한 행동들조차 오늘은 어쩐지 부자연스러운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오늘 왜 이러지? 명절 앞이라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그런가. 순자 여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불길한 상념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구심의 그림자는 쉽사리 거치지 않고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그녀는 서준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신도 모르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그의 작은 습관들, 미묘한 표정 변화들이 새삼스레 눈에 들어왔고 그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림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땀 흘리며 오른 끝에 마침내 남편의 묘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다른 성묘객들로 이미 부산했습니다. 서준은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 예초기를 내려놓았고 민지는 가져온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무덤가에서 홀로 묵묵히 벌초를 하고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밀짚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풀을 베고 주변을 정리하는 손길에서 연륜과 슬픔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순자 여사 일행이 도착하자 노인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평범한 인사였지만 순자 여사는 노인의 시선이 유독 사위인 서준에게 오래 머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경계심 혹은 분노와 비슷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서준은 노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한 듯 혹은 애써 무시하는 듯 태연하게 벌초 준비를 했습니다. 예초기의 시동을 거는 요란한 소리가 산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순자 여사는 불현듯 엄습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민지를 도와 제사 음식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그 기묘한 시선은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예초기로 거칠게 자란 풀들을 베어내는 동안 순자 여사와 민지는 돗자리를 펴고 가져온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과일과 포, 전 몇 가지를 올린 간소한 상이었지만 순자 여사는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남편에게 인사를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벌초를 마친 듯 잠시 허리를 펴고 서 있던 노인이 천천히 순자 여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풀꽃 몇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노인이 혹시 제사 음식이라도 얻으러 오는 건가 싶어 약간 경계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순자 여사 앞에서 두어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서더니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실례지만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노인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순자 여사의 손에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빠르게 쥐어주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노인의 손길에 순자 여사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걸 혼자 계실 때 꼭 읽어보십시오. 어쩌면 당신 목숨이 달린 일일지도 모릅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서준이 있는 쪽을 흘깃 쳐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저자를 조심하십시오.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을 마친 노인은 마치 도망치듯 황급히 자신의 무덤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순자 여사의 손에는
생경한 감촉의 쪽지만이 남아 세차게 뛰는 심장 소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마침 예초기 작업을 마치고 다가오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웬 노인이랑 말씀을. 서준의 물음에 순자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얼른 쪽지를 호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닐세. 그냥 산길이 험해서 힘들지 않냐고, 뭐 그런 얘기를 잠시. 말을 더듬는 자신이 느껴졌지만 서준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제사 준비를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무언가를 캐묻는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의 등줄기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에 쥔 쪽지의 정체도 노인의 정체도 알 수 없었지만 목숨이 달린 일이라는 말과 저자를 조심하라는 경고는 끔찍한 공포가 되어 그녀의 온몸을 얽아매기 시작했습니다. 성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겨우 끝났습니다. 순자 여사는 제사를 지내는 내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호주머니 속의 쪽지가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고 노인의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준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워 보였고 그가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만 같아 숨막히는 긴장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순자 여사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쪽지의 내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네. 선산 근처에는 간이 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불결해서 잘 이용하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간이 화장실을 향했습니다. 낡고 좁은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간 순자 여사는 문을 걸어 잠그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호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거칠게 접힌 종이에는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천천히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쪽지에는 서툴지만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분께 당신 곁에 있는 박서준이라는 자는 악마요. 그는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기꾼이요. 지금 당신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틀림없소. 내가 돌보는 이 무덤의 주인이 바로 내 아들이고 그놈의 또 다른 희생자요. 부디 속지 마시오. 어서 빠져나오시오. 그의 수법은 교묘하고 잔인합니다. 순자 여사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지며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왔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에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사위,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이것은 악몽이었습니다. 끔찍한 악몽. 그녀는 쪽지를 구겨 쥔 채 칸막이 벽에 간신히 몸을 기댔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쪽지에서 눈을 뗀 순간 순자 여사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캄캄하게 전멸했습니다. 쪽지를 쥔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그 떨림은 온몸으로 번져나가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놀람이나 배신감을 넘어선 생존 본능을 뒤흔드는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악마, 사기꾼,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 재산을 노리고 접근 그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말도 안 돼. 머릿속으로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습니다. 노인의 절박했던 눈빛, 서준을 향한 그 경고의 시선, 그리고 쪽지에 담긴 처절한 진실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은 딸과 함께 괴물과 한 공간에 있다는 끔찍한 자각이 순자 여사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는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아니,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극한의 공포가 그녀를 내몰았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일단 저 괴물의 시야에서, 저 괴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순자 여사는 비틀거리며 간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멀리서 민지와 서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민지와 서준의 반대편으로 뛰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 질쳤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왼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몸을 낮췄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민지였습니다. 겁에 질린 딸의 얼굴을 보자 순자 여사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알려서는 안 된다. 그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흡흡, 가슴이 너무 답답해. 숨을 쉴 수가 없어. 순자 여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신음했습니다.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온몸의 혈관이 터져나갈 듯한 압박감과 공포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서준 씨, 빨리. 119 불러야겠어요. 민지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서준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순자 여사의 눈에는 그 표정조차 섬뜩한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빛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살피는 듯한 혹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의심하는 듯한 예리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업고 내려갈게요. 서준이 그녀를 부축하려 팔을 뻗었을 때 순자 여사는 거의 경기를 일으키듯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 안 돼. 내가 걸어갈 수 있어. 병원 안 가도 돼. 집에 가서 좀 쉬면.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면 모든 것이 탄로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은 저 괴물이 자신을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일단은 익숙한 공간, 자신의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안색이 이렇게 안 좋으신데. 일단 병원부터 가셔야 해요. 서준이 단호하게 말하며 그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싫어. 병원 안 가. 집에 갈 거야. 내 말 안 들려? 어서 나 좀 부축해줘. 산삼부터 내려가야 해. 그녀의 완강한 태도에 민지는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고 서준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일단 집으로 모실게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안 좋아지시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의 말은 더없이 합리적이고 걱정스러웠지만 순자 여사에게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순자 여사는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민지의 어깨에 간신히 기댄 채 서준의 부축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서준의 손이 자신의 팔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끼쳤고 그의 숨소리조차 공포스러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쪽지의 내용과 노인의 경고, 그리고 과거 서준의 수많은 다정한 말과 행동들이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니. 자신은 그동안 괴물의 소나기에서 노란한 어릿광대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자 여사는 안방으로 직행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민지가 죽을 가져오고 약을 챙겨주었지만 아무것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서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방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어머니, 제가 아는 용한 의사 선생님께 연락해 볼까요? 하고 물었지만 순자 여사는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민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순자 여사는 이불 속에서 몰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지금 이 집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저 괴물과 한 지붕 아래에서는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흔적도 없이 최대한 멀리. 그녀는 민지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지야, 엄마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며칠만 조용한 데 가서 바람 좀 쐬고 오련다. 아무 걱정 말고 너희끼리 잘 지내고 있어. 금방 돌아올게. 찾지 마라. 그리고는 곧바로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순자 여사는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서준이 주방에서 민지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비상금 봉투와 가장 간편한 옷까지 몇 개만 작은 가방에 되는 대로 쑤셔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발소리를 죽여가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깨어 신고 문고리를 잡았을 때 등 뒤에서 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차마 뒤돌아보지 못하고 버벅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바람 좀 잠깐만. 안색이 아직도 안 좋으신데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서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칼날 같은 예리함을 순자 여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나 혼자 다녀올 수 있어. 신경 쓰지 말거라. 그녀는 거의 고함을 지르듯 말하고는 황급히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동안 등 뒤에서 서준의 시선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뛰쳐나오면서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아저씨, 어디든 사람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다급한 그녀의 외침에 놀란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그녀를 힐끔 쳐다보았지만 순자 여사는 아무것도 설명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져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보며 그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망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한 공포가 다시 그녀를 엄습해왔습니다. 그녀는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친 것입니다. 택시는 한참을 달려 도시의 소음이 희미해질 무렵 한적한 시외의 낡은 여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순자 여사는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비틀거리며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주머니 속에 비상금 일부를 꺼내 택시비를 지불하고
멍하니 여관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망자의 은신처로는 더없이 초라하고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당장 다른 곳으로 갈 만한 기력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여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먼지 쌓인 카운터에는 졸린 눈의 주인이 그녀를 무심하게 맞았습니다. 방키를 받아들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냉기가 확 풍겨왔습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낡은 침대와 작은 탁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가방을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둠이 창밖을 뒤덮고 나서야 순자 여사는 굳었던 몸을 겨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뱃속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허기가 아우성을 쳤지만 입맛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쪽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구겨지고 땀에 젖은 종이 위에는 여전히 그 끔찍한 글자들이 선명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어 내려갈수록 서준의 과거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난히 민지에게 값비싼 선물을 자주 했던 일,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며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던 날들, 순자 여사의 재산 상태나 보험 등에 대해 은근히 물어보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 와서는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의 일부로 보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눈뜬 장님이었는지 깨달을수록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딸 민지는 또 어쩌란 말인가. 그 착하고 순진한 아이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에 순자 여사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버린다면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쪽지를 써준 그 노인.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만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 노인을 다시 찾아가자. 그 무덤을 기억해야 해. 순자 여사는 성묘 갔던 날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더듬었습니다. 남편의 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조금 외따로 떨어진 곳에 있던 무덤. 노인이 정성스럽게 풀을 베고 꽃을 놓아두던 그 무덤. 그곳으로 다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서준이 자신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묘 장소 근처에 나타났다가 그와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때 꺼두었던 휴대폰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민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아니면 서준이 자신을 찾기 위해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아주 잠깐만 확인해 보자. 그녀는 망설임 끝에 휴대폰 전원을 켰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폭탄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민지에게서 온 것이었고 몇 통은 서준의 번호도 섞여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온 민지의 문자 메시지를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았습니다. 엄마, 제발 어디 있는지 연락 좀 줘. 서준 씨랑 나 엄마 걱정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서준 씨가 엄마 쓰러지셨을 때부터 계속 엄마만 걱정하고 엄마 찾으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단 말이야. 엄마가 오해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풀게. 응? 제발. 순자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지는 완전히 서준의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준이 얼마나 교묘하게 민지를 구워 삶았을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지금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봤자
아무 소용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위치만 노출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자신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의지할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쪽지를 써준 노인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 여사는 날이 밝기도 전에 여관을 나섰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한 끝에 일단 그 노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최대한 몸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준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사기를 쳐왔는지, 지금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야 맞설 수 있었습니다. 알아야 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도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절한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순자 여사는 인적이 드문 변두리 지역의 값싼 숙소를 전전하며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공공도서관의 컴퓨터를 이용해 박서준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정보를 닥치는 대로 검색했습니다.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쪽지에서 언급된 사기꾼, 피해자 등의 단어를 조합해 검색하자 조금씩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서준이 사용했을 가명까지 고려하면 그 범위는 훨씬 넓어질 터였습니다. 그의 사업체라고 했던 곳의 이름, 그가 졸업했다는 대학, 그가 살았다는 이전 동네 이름까지 기억나는 모든 것을 동원해 인터넷의 바다를 헤맸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증거를 찾기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은 커져갔습니다. 이대로 숨어 지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그 노인을 다시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준이 자신을 찾기 위해 선산 근처를 배회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시장에 나가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값싼 등산복과 챙이 넓은 모자, 커다란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샀습니다. 최대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적이 가장 드물 것 같은 평일 오전, 이른 시간을 택해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서준의 차로 편하게 왔던 길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낯설고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선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서준이 잠복해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그가 고용한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마스크를 고쳐 쓰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채 조심스럽게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산으로 향하는 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발소리를 죽여가며 주변을 끊임없이 경계하며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남편의 묘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 전 노인이 벌초를 하던 그 무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익숙한 뒷모습도. 순자 여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전보다 더욱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그녀를 알아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안도감, 그리고 깊은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번에 쪽지 주셨던. 순자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오셨구려. 무사하셔서 다행이요. 노인의 낮은 목소리가 산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 편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순자 여사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녀는 노인 앞에 주저앉듯 몸을 낮추었습니다. 제 아들놈이요. 노인이 자신의 앞에 놓인 작은 봉분을 쓸쓸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는데 저놈한테 속아서 박서준, 아니 그때는 최수연이라는 이름을 썼었지. 저놈한테 속아서 평생 모은 돈 다 날리고 빚까지 잔뜩 지고 결국 그걸 감당 못하고 제 스스로. 노인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슬픔의 깊이를 감히 짐작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을 잃은 아비의 절규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놈은 아주 교활한 놈이요. 사람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신뢰를 얻은 뒤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 아마 댁의 따님도 이미 그놈에게 단단히 홀려 있을 것이요. 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지의 문자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딸을 구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노인은 순자 여사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품 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그놈의 뒤를 쫓으면서 조금씩 모아둔 것들이요. 그놈이 사용했던 다른 이름들, 과거에 사기쳤던 수법들, 그리고 어쩌면 도움이 될지도 모를 다른 피해자들의 연락처 몇 개도 들어있어. 수첩은 손때 묻어 낡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노인의 피 맺힌 항과 복수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그놈은 낌새를 채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놈이니까. 그리고 나 역시 그놈에게는 눈엣 가시일 테니 이제 다시는 여기로 찾아오지 마시오. 위험해질 수 있소. 노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노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제 딸을 구하고 그놈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겠습니다. 순자 여사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를 손에 쥐고 산을 내려오는 순자 여사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응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괴물의 가면을 벗기고 그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외롭고도 위험한 싸움.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습니다. 도망자의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 복수를 위한 추격자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노인이 건네준 수첩은 순자 여사에게 한 줄기 비치자 동시에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으로 향하는 지도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낡은 여관방에 틀어박혀 수첩의 내용을 파고들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과 지명, 날짜들, 그리고 간간히 그려진 약도와 의문의 숫자들은 암호처럼 복잡했지만 그 안에는 박서준, 아니 최수연, 혹은 또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을 한 남자의 추악한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우선 공중전화와 도서관의 공용 컴퓨터를 이용해 수첩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하나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언급했던 최수연이라는 이름으로는 오래된 신문 기사 몇 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투자 사기나 부동산 관련 분쟁에 연루된 인물에 관한 것이었고 피해 액수나 수법 등이 노인이 말해준 것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사진 한 장 없었고 기사 내용도 간략하여 박서준과 동일 인물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에 적힌 다른 이름들로도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김민석, 이영훈 이름만 바뀔 뿐 비슷한 패턴의 사건들이 여러 지역에서 시간차를 두고 발생했다는 정황들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외롭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년 여성 혹은 세상 물정 어두운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처럼 다가가 신뢰를 쌓은 뒤 달콤한 말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돈을 빌려서는 감쪽같이 사라지는 수법. 박서준이 자신과 민지에게 했던 행동들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자료를 찾아볼수록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준의 다정했던 얼굴과 그의 잔인한 이면이 교차하며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민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아이는 지금도 서준의 거짓된 사랑에 속아 행복하다고 믿고 있겠지. 딸을 향한 걱정과 그리움은 칼날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폭로해버릴까 수십 번도 더 고민했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오히려 자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것이 뻔했습니다. 서준은 교묘한 언변과 연기력으로 민지는 물론 세상 사람들까지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여사는 큰 결심을 하고 민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은 이미 서준에게 감시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길거리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야 엄마야. 순간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날카롭게 변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 서준 씨랑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민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지야, 진정하고 엄마 말 잘 들어. 지금 내 곁에 있는 박서준 그 사람, 내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엄마, 또 그 소리야? 제발 그만해. 엄마가 요즘 이상해진 거 알아. 하지만 서준 씨는 좋은 사람이야. 엄마한테도 얼마나 잘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서 서준 씨가 얼마나 상심했는지 밤낮으로 엄마 걱정만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억측을 할 수가 있어. 민지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서준이 이미 민지에게 온갖 말로 자신을 깎아내리고 고립시켰음이 분명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지야, 제발 엄마 말 한 번만 믿어줘. 엄마는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엄마가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어서 돌아와서 서준 씨한테 사과해. 그리고 예전처럼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응? 민지의 마지막 말은 거의 애원에 가까웠지만 순자 여사는 절망감에 수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딸은 이미 서준에게 깊이 세뇌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엄마가 미안하다. 순자 여사는 힘없이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이제 딸에게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순자 여사는 자신이 머무는 낡은 여관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낯선 남자들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들의 시선이 집요하게 자신을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서준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도망친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자신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터였습니다. 더 이상 이곳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을 틈타 또다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쫓기는 자의 불안감과 서러움이 뼈에 사무쳤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의 두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고 딸의 눈을 가린 그의 검은 손을 치워내기 전까지는 새로운 은신처는 더욱 비좁고 허름한 쪽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공기는 늘 탁했고 밤이면 정체 모를 벌레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노인이 건네준 수첩 속의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만이 서준의 실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수첩에는 대여섯 명의 이름과 함께 간략한 연락처나 주소로 추정되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공중전화번호이거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오래된 주소들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중에서 가장 최근 날짜와 함께 상담소라고 적힌 전화번호에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공중전화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혹시 박아니, 최수연 씨 관련해서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침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끼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어떤 일로 그러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잠시 후 차분하지만 경계심 가득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 여사는 자신이 장모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자신이 겪은 일과 쪽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여성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종류의 상담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성은 냉정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딸까지 위험해요. 그 사람 최수연, 아니 박서준이라는 사람에게 당한 다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발 그분들과 연결이라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순자 여사의 절박한 외침에 여성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도움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한 달에 한 번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이 모이는 작은 자리가 있습니다. 익명으로 운영되는 곳이니 원하시면 다음 모임 날짜와 장소를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순자 여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순자 여사는 여성이 알려준 허름한 건물 지하의 작은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는 아무런 간판도 없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어두컴컴한 공간에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슬픔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박서준 혹은 그의 다른 이름들에 의해 삶이 망가진 피해자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임은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묘한 수법으로 접근해 전 재산을 빼앗긴 이야기,
가족과의 관계가 파탄난 이야기, 심지어 협박과 폭력에 시달린 이야기까지 분노와 눈물, 그리고 자책이 뒤섞인 그들의 절규는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순자 여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박서준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악랄하고 파렴치한 존재인지, 그의 범죄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깨달을수록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순자 여사는 용기를 내어 몇몇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그들도 순자 여사의 진심 어린 모습과 노인이 건네준 수첩을 보여주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가진 증거들을 조금씩 꺼내놓았습니다. 서준의 다른 이름으로 된 차용증, 협박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 그가 다른 사기꾼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찍힌 흐릿한 사진들, 그리고 그의 돈 세탁 창구로 의심되는 유령 회사들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까지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증거들이 하나로 모이자 박서준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늦도록 비밀리에 만나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대부분은 두려움 때문에 고소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고, 몇몇은 이미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서준은 워낙 치밀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는 데다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 능숙한 자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증거들을 모으고 그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한 방을 찾아야 합니다. 순자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의 절망감 대신 뜨거운 분노와 복수심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우선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박서준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을지 알 수 없었고, 잘못하다가는 정보만 새어나가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과거 비슷한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도와 승소한 경험이 있는 한 중년의 여성 변호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고 박서준처럼 교활한 범죄자는 쉽게 꼬리를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와 피해자들이 밤새 정리한 방대한 자료들과 그들의 절박한 호소를 들은 변호사는 결국 이 사건을 막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박서준이라는 자는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군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범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말은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외롭게 싸워왔던 그들에게 드디어 든든한 아군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의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딸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반격 준비에 착수하면서 순자 여사와 피해자들은 박서준의 실체를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변호사는 그들이 가진 기존 증거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며 어떤 부분이 더 보강되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것처럼 어렵고 더딘 과정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 중 한 명인 젊은 여성,
수정 씨가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과거 박서준의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잠시 도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그가 주고받던 의심스러운 이메일 몇 개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메일에는 박서준이 대포 통장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불법적인 투자금을 관리하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다른 공범들과 범죄 수익을 나누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변호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이걸 가지고 있다가 무슨 일을 당할까봐, 그리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수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 역시 박서준에게 감언이설로 속아 돈을 뜯기고 그의 협박에 시달리다 겨우 빠져나온 터라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메일은 그야말로 스모킹건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이메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로서의 효력을 확보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이메일에 언급된 공범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들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준을 중심으로 얽히고 설킨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직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쥔 순자 여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즉시 경찰에 고소하고 박서준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도 있었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딸 민지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리고 그녀 스스로 박서준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계속해서 박서준의 편에 서서 그를 옹호한다면 설령 박서준이 처벌을 받는다 해도 모녀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고 민지 역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순자 여사는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민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공중전화를 이용해 민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짜고짜 진실을 강요하는 대신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딱 한 번만 엄마랑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내가 믿든 안 믿든 엄마가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걸 보고도 내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엄마도 더 이상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할게. 수화기 너셔 민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그동안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었을 터였습니다. 엄마의 갑작스러운 가출, 자신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경고, 그리고 그와는 너무나 다른 서준의 다정하고 헌신적인 모습 사이에서 끊임없이 번민했을 것입니다. 어디서 만날 건데? 마침내 민지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사람이 많은 주말 오후 시내의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변호사가 멀리서나마 두 사람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약속 당일 순자 여사는 초조한 마음으로 민지를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민지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며칠 사이에 딸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벤치에 앉은 순자 여사를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말 나한테 할 얘기가 뭐야?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가방에서 이메일 사본과 그동안 모은 다른 증거 자료들을 꺼내 민지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렴. 내가 사랑하는 박서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해왔는지 엄마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기도 하고 중간중간 헛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읽어내려갈수록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하게 굳어갔습니다. 특히 박서준이 다른 여자들과 주고받은 음탕한 메시지들, 그리고 공범들과 범죄를 모의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았을 때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누군가 서준 씨를 모함하는 거야. 민지가 절규하듯 소리치며 서류들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지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힘들겠지만. 싫어. 듣기 싫어. 엄마는 왜 자꾸 서준 씨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 서준 씨는 나한테 정말 잘해준단 말이야. 엄마가 뭘 잘 안다고. 민지는 귀를 막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의 완벽한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내 사랑 서준 씨였습니다. 민지는 울먹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야, 어디야? 장모님은 만났어? 무슨 일 없어? 당신 목소리가 왜 그래? 수화기 너머로 박서준의 다급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 정확한 타이밍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민지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증거들과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한없이 다정한 목소리 사이에서 그녀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말없이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오롯이 민지의 몫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순자 여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내 딸이 진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저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공원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박서준의 전화는 민지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불쏘시개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내민 증거들과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애정 어린 남편의 목소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더 이상 딸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민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민지는 잠시 울음을 그치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슬펐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민지야, 엄마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할 거야. 하지만 내가 스스로 진실을 확인해 볼 기회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엄마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민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박서준 씨에게, 아니, 내 남편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해줄 수 있겠니? 엄마가 그동안 오해했던 것들 사과하고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고 싶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 엄마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님도 함께 모시고 싶다고 말해주렴.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서 법적인 조언도 받고 마음도 정리하고 싶어 한다고. 민지는 어머니의 제안에 담긴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엄마의 오해일 수도 있고, 만약 아니라면 이 저녁 식사가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약속된 저녁 식사 자리. 고급 한정식집의 별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순자 여사와 민지 그리고 박서준이 마주 앉았고 상석에는
순자 여사의 오랜 친구라는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배석했습니다. 서준은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려고 애썼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변호사를 향한 그의 시선에는 숨길 수 없는 경계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무렵 순자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아, 아니 박서방. 그동안 내가 자네에 대해 오해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네. 내가 몸도 마음도 약해져서 괜한 의심을 품었던 것 같아. 미안하네. 서준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가 싶더니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얼마나 심려가 크셨으면 그러셨겠어요. 다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의 능숙한 연기에 순자 여사는 속으로 치를 떨었지만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바로 그때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박서준을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준 씨,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화해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순자 여사님과 따님 박민지 씨, 그리고 당신에게 기만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당신의 추악한 진실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싸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변호사님이야말로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해인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밝혀드리죠. 변호사는 노트북 화면을 서준과 민지가 볼 수 있도록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수정 씨가 제공했던 박서준의 이메일들이 차례대로 떠올랐습니다. 대포통장 거래 내역, 페이퍼 컴퍼니, 운영 정황, 공범들과의 범죄 수익 배분 논의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다 조작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음해예요. 서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태연하게 다음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박서준이 과거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며 사기를 쳤던 피해자들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눈물로 그의 만행을 고발하는 피해자들의 절절한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민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화면만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박서준 씨, 아니 최수연 씨, 혹은 김민석 씨, 아직도 발뺌하실 겁니까? 변호사의 추궁에 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런 미친, 당신들 지금 나를 상대로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민지야, 너도 저 사람들 말에 놀아나는 거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는 민지에게 매달리듯 애원했지만 민지의 눈에는 이미 그에 대한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난 후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박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과거 자신의 범죄 행각을 다른 공범에게 자랑하듯 떠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순자 여사와 민지의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하하, 그 늙은이랑 딸내미 구워 삶는 건 시간 문제야. 완전히 나한테 홀딱 빠져 있거든. 조금만 더 구슬리면 전 재산이 내 손에 들어올 텐데 뭘 그리 걱정해? 녹음 내용을 듣는 순간 박서준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식당 별실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여러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박서준 씨 사기 및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서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끌려나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악인의 초라한 민낯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딸을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순자 여사의 마음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자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박서준의 체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순자 여사와 피해자들이 변호사와 함께 수집한 방대한 증거 자료들은 그의 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증거가 된 이메일과 녹취 파일은 그가 법망을 빠져나갈 모든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박서준은 과거의 모든 사기 행각과 추가적인 범죄 혐의까지 더해져 결국 중형을 선고받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범죄에 가담했던 공범들 역시 줄줄이 검거되어 죗값을 치렀습니다. 사건은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희대의 사기꾼, 두 얼굴의 사위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연일 뉴스를 장식했고 순자 여사와 민지는 한동안 세간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동정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피해자들은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박서준이라는 악마가 남긴 깊은 상처 위에 새로운 연대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민지였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의 배신은 그녀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강인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박서준을 향한 원망과 자신에 대한 자책감에 괴로워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 순자 여사의 헌신적인 사랑과 용기가 없었다면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처했을지 깨닫게 되면서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엄마 힘들게 하고. 어느 날 민지는 순자 여사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다, 얘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놈이 워낙 교활했던 거지.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함께 있다는 거고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는 거야. 순자 여사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깊은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순자 여사가 두려움 속에서 감행했던 도망은 이제 비겁한 회피가 아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첫걸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몇 달 뒤 맑게 갠 가을 하늘 아래 순자 여사는 민지 그리고 김노인과 함께 다시 선산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순자 여사의 남편 묘에 정성껏 성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김노인의 아들 묘로 향했습니다. 김노인은 여전히 묵묵히 아들의 묘를 돌보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 같은 깊은 슬픔 대신 잔잔한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아들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소? 김노인이 순자 여사와 민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여사 역시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 대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마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더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순자 여사는 문득 처음 그 쪽지를 받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손이 벌벌 떨려 즉시 도망쳤던 그날. 그때는 세상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도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였습니다. 그녀는 겉모습의 허망함과 진실한 관계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맞서 싸운다면 반드시 빛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도. 민지는 어머니의 곁에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시련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산마루에 부는 상쾌한 가을바람이 그들의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는 듯 했습니다. 모든 악몽이 끝나고 마침내 되찾은 평화로운 일상.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딸과 함께 그리고 자신을 믿고 지지해 준 사람들과 함께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